제6장 수변도시. 해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한 의식이 없었다. 집 바리스타의 다인승 차를 타고 남해안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의 연고지가 진주라고 했다. 진주가 고향은 아니고 지리산 산중에 파묻힌 작은 마을이 고향인데 자랄 때 진주에 자주 와서 고향 못지않게 정이 들었다고 했다. 진주, 그 도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해리였다. 해리는 진주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어쩐지 오금이 저려왔다. 어쩐 일인지 진주에는 서슬푸른 역동성이 서려 있는 것만 같았다. 일본인 장수를 끌어안고 남강에 뛰어든 논개 때문일까? 아니면 2차 진주성 싸움에서 7만 명 진주시민 전원의 처참한 전사 탓일까? 고향이 지리산 산중 마을이라 했는데 마을 이름을 모르세요?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고향 마을 이름을 잊어버렸다? 거참 그런 일도 있어요?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대한민국은 왜?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내 이름은 소서철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 한마디 했다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흐르네요. 제임스 건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맞아 같이 살려고 도망을 치는 입장인데 무슨 이야긴들 솔직하게 하지 못하겠어요. 어머, 나 좀 봐. 같이 도망치는 남자의 이름도 모르고 있었네요. 소 선생님, 우리나라에 소씨가 있어요? 그런 성씨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적지 않을걸요. 서철씨로군요. 앞으로는 이름을 부르겠어요. 서철씨. 호텔에서 바리스타로 일할 때 부르던 이름이 제임스였고 성씨로 건씨는 그냥 갖다 붙인 것이었습니다. 소서철의 저의 진짜 이름입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믿음지게 했고 자신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국적이다. 그리고 칩 바리스타답게 솜씨가 있었다. 그리고 왠지 사람을 끄는 분위기가 있었다. 해리는 그런 그에게 끌린 것이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이러한 자신만의 매력으로 일생 사람을 끌어당기고 또 헤어지곤 하는 것이다. 진주는 물론 수변도시죠. 그럼요. 남해의 곧장면에 있지만 서북 쪽에서는 지리산에서 발원한 덕천강이 남으로 흐르고 있고 동북 쪽에는 지리산의 북편에서 발원한 경호강이 산정을 지나 남쪽으로 흐르다가 진주 서북 쪽에서 거대한 진양호로 합류합니다. 여기서부터 남해안까지를 남강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촉성로가 강의 북편 언덕에 서 있습니다. 소서철은 산정 인근 경호강변에 세워진 정자 앞에 차를 세웠다. 둘은 캔맥주와 안주를 사가지고 정자에 올랐다. 운전 중이라 서철은 맥주를 따서도 딱 한 모금만 마셨다. 해리도 한 모금 마셨다. 나를 사랑한다고. 해리는 속으로 웃었다. 자기도 그러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자신이 자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느 개인에게 묶어놓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억제 감정 같지만 느껴지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도 같았다고 일생 동안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일생 동안 해로하는 부부도 많다. 그러나 그들이 일생 해로했다 하여 어떤 틈새도 없이 서로 사랑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어쩌면 그들은 해로의 일생을 사는 동안 서로 헤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일생 해로했다 하여 사랑의 감정에 어떤 틈새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헤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제3의 상대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의 성격 자체가 보수적이라 사랑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동양적인 가치관으로 자식 우선의 관념이 강하여 자신의 감정을 여기에 희생시키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고향의 친척들이 다들 어디로 솔가했어요? 서울이겠지요? 농촌이 인홍이 심해 빈집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나의 경우 일가 친척들이 주로 일본으로 많이들 돌아갔습니다. 해리는 금방 무슨 대꾸를 하지 않았다.
서철이 말한 돌아가다라는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갔다면 원래는 그곳에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랬다면 일본에 살던 그의 조상들이 한국에 이민을 와서 살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갔다는 뜻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10여 년 전에 일본 조동종 예인 일광사에서 수행한 해리는 일본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한국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좀처럼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두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과 주로 접촉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 말고도 국토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여타 민족들과의 관계를 지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가장 가깝고 거의 유일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주로 접촉했다. 그래서일까?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유난스레 특별하게 느낀다. 유일하게 가까운 이웃으로 느끼다 못해 거의 같은 민족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한 민족을 합방하려는 의욕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한 민족을 합방하려는 의욕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나라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 역사 속에서 행색계나 하는 애국자들은 상당수 정한론자들이다. 이런 사실을 해리는 일광사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조동종의 한국 포교 속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해리 동거 부부는 경우관과 덕천강이 합류하는 진양호의 남단 그 남양 기슭에 가게를 얻어 카페를 열었다. 사포로 카페라는 간판을 달았다. 카페 이름은 소서철의 아이디어였다. 진주에 오기를 잘한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기후가 따뜻하고 바람이 적었다. 그리고 아주 양지 바른 고장이었다. 예로부터 북평양, 남진주라고 하지 않았나. 과연 그 이름값을 하는 고장이었다. 그리고 진주는 절묘한 수변 도시였다. 바다의 면에 있는 항구 도시는 아니지만 곧장 남해로 입수되는 거대한 남강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이 풍부한 고장이었다. 서철은 여러 가지로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 그의 상술은 천부적이었다. 그는 상쾌한 바람과도 같은 특이한 분위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사하였다. 해리가 그를 따라온 이유가 바로 그의 이런 신비스럽까지 한 분위기 탓이었다. 남자로의 길. 그것은 언제나 새로운 매듭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럴 경우 새 매듭은 자신이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움의 신비스러운 세계를 선사했다. 사람에게서 나는 향내는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해리에게서 나는 향내는 3000리를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향이 짙고 매혹적입니다. 해리는 서철이 하는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다. 언제이던가 송인상 교수는 해리 자신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내밀어지는 손을 도끼로 찍으려 했다 하지 않았나. 무슨 우스갯소리도 아니고 교수란 사람이 제자인 자기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니 지금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 세계에서 스승 제자가 어디에 있나? 감정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 해리는 카페의 답답함을 이기고자 자주 진주시내 구경을 다녔다. 그녀는 진주시에는 뭔가 조금은 남다른 분위기가 서려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였다. 이 도시에는 이상하게도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건물을 가르치는 학원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배우다니 말이 되지 않았다. 손 달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그러나 건물하는 것도 하나의 사업이라면 그것을 돈 주고 배우려는 사람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그리고 호수변 자기네 카페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서 이미 느낀 것이지만 이 도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기생 논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대단했다. 논개를 대수롭지 않게 말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 주먹이 어디에서 날아올지 모를 지경이었다. 임진왜란 한때 조선 의병과 원병원 청국 병사들에게 눌린 일본 군들이 조선 땅에서 퇴각하면서 처음 한반도에 상륙하여 도발을 시작할 때 참패했던 진주성을 이제 제대로 거덜내려고 덤벼들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진주성은 함락되었다.
당시 성을 지키던 조선군 중에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최경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는 전직이던 전라자도 병마절도사 시절 자신의 본부인과 소실 위에 논계라는 관기 출신 기생을 첩으로 두고 있었다. 최 장군이 적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적의 칼에 피를 뿌리자 논계는 적장에 대한 무서운 복수의 칼을 갈았다. 난군을 죽인 자를 죽이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였다. 당시 논계는 10대 후반의 여인이었으나 근기에 뛰어나게 잘생긴 외모는 적장을 유혹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기분이 좋아진 외장은 허리띠를 풀고 처먹고 또 처먹고 마시고는 또 마셔댔다. 그러고는 무례하게도 기생들의 몸을 마구 더듬어댔다. 장군날이 장내가 어수선하니 저기 촉성로 아래 큰 바위로 올라가서 바람을 쐬고 남강의 진면목을 소녀와 함께 감상하시지요. 대장부의 심장을 이렇게 놓은 우기는 일본인호 기생인호 없다. 조선인호 기생인호 최고다. 진주 기생인호 조선 기생 중에서도 제일이다. 그래 좋다. 가자. 외장 게야무라 로스스케는 논계의 어깨에 기대어 비틀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게야무라는 거창하게 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었으나 논계의 턱에도 못 미치는 키였다. 논계는 적장에 흔들거리는 몸을 가슴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미인의 풍만한 가슴에 안긴 외장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는 철두철미한 군인 정신이 흐려진 것이다. 둘은 촉성로 아래 큰 바위 위에 섰다. 그 순간 그는 기생의 손이 자기의 등 뒤에서 자기를 뿌듯이 끌어안는 것을 느꼈다. 포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두 손은 점점 더 세게 옥죄어 왔다. 포옹으로서는 조금 심한 편이었다. 내 년이 나를 오늘 처음 만났지만 무던히도 좋아하는구나. 진주 기생인호 최고다. 이렇게 씨부리는 순간 그는 등 뒤의 기생이 떠미는 힘을 이기지 못해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결국 세차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수군 장소답게 능숙하게 헤엄을 쳤으나 그는 자신의 몸에 매달린 젊은 여인의 몸에 끌려 강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여인의 몸을 떨쳐내리고 몸부림쳤으나 그녀의 10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굵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두 손을 모아 깍지 낀 손가락은 그것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았다. 잠시의 시간을 두고 두 사람은 혼절하고 강의 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유목인이 삼도 암행어사로 진주성에 내려와 전란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진주 시민들의 인구에 회자하는 기생 논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인 피해 사망자의 명단에도 논계의 이름은 없었다. 그녀가 간기로서 천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출중한 문장가이면서도 반인조반정에 연루되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아들과 함께 비운에 간 유몽이는 자신의 수필집인 어우야담에 논계 이야기를 올렸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의 중절과 나라의 충성이 후세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너른 들판에 강물로 반짝이는 도시 진주.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강건하다. 아마도 조선 팔도에서 진주만큼 주민의 애국의식이 강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 조선 말기의 진주 민난이라든가 임진왜란 시 제1차 진주성 싸움에서 적을 통쾌하게 패퇴시킨 일 등은 이 지역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말해준다. 일제치하 은밀한 독립운동인 형평사운동의 진원지도 여기 진주였다.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의 후손인 강민첨 장군이 몽고군을 전면시킨 일도 진주 시민의 강한 애국심과 정의감을 말해주는 사례이다. 역사학자들은 진주 사람들의 이런 강인한 저항 정신은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진주는 원래가 백제의 거열성 혹은 거타성이었다. 국력이 강해진 신라의 문무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진주 사람들의 처참한 희생은 남강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신라의 대군에 포위된 성을 지키기 위해 백제의 찢어진 깃발을 휘어잡고 최후의 1인까지 저항하다 죽어간 거열성의 원혼은 완전 소멸되지 않고 지리산과 남강 주변을 떠돌다가 외변을 당해 천년의 길고 긴 세월의 장벽을 뚫고 진주 성민들의 가슴 속에 되살아난 것이다. 개인에게는 흘러간 세월 속에서 잊힌 듯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듯이 하나의 혈통이나 동네 혹은 도시, 하물며 국가나 민족에게도
이러한 잊힌 듯 잊히지 않는 기억의 타래가 있는 것이다. 해리는 눈개의 원혼이 다시금 지리산에서 남강으로 흘러내려 잠복하고 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이 은밀하게 흐르는 도시 분위기에 젖은 해리는 건무학원에 등록하여 건무를 배우기 시작했다. 지도무사의 지휘에 따라 검을 가지고 춤을 추니 자신이 왠지 논개가 된 기분이었다. 건무는 원래가 주공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무사들의 검술의 본복이었으나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기방기녀들의 춤 사이로 변하고 말았다. 서철은 가끔 부산과 창원으로 여행을 다녀왔다. 카페 업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동업자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카페업도 대기업 하에서 개인 가게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스타벅스나 톰스앤톰스, 카페베네, 엔젤리너스, 이디야 등등 수많은 대기업 카페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었다. 어느 날 서철은 해리에게 일본에 좀 같이 다녀오자고 했다. 일본에는 왜요? 오사카나 도쿄의 카페들이 어떤 커피를 끓이고 가게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와야겠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 서로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라니? 당신 혹시 일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우리 조상들은 적어도 조선에 400년 이상 살아온 순수 조선 사람이오. 400년이라 16세기 말이나 17세기 초라는 말인데 그때가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때가 아니에요? 그때 소시성이 처음 생겼다는 말이에요? 잘도 아시네요. 우리 해리씨 대학 교수님 출신이라 역시 다릅니다. 도무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나는 사실 소씨가 아니고 소서씨예요. 나의 이름은 서철이 아니라 철입니다. 성이 소서이고 이름이 철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소서씨는 일본 사람 성씨잖아요. 소서 행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임진왜란 때 주 공격로인 동네 한양간을 치고 올라와서 탄금대에서 신립의 기마병을 소총으로 제압한 사람 아니에요? 군이시라고. 나는 내 자신이 나서서 내 성씨가 소씨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소서철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서철이라고 생각하더군요. 내가 나서서 굳이 바로잡을 이유도 없고 해서 그냥 둬버리지요. 소씨는 잘 알려진 중국인 성씨입니다. 소정방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 성씨가 많다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일본 성씨가 있다는 말은 금시 조문이네요. 그 성씨가 어떻게 한국 땅에 존재하는지 그 내용이나 들어봅시다. 해리씨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성씨가 소서씨라고 해서 내가 일본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성씨라고 해서 그 사람을 중국 사람 취급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소서철과 해리는 부산까지 나와서 시모노세키로 가는 관부 연락선을 탔다. 소서철의 제안으로 일본 여행길에 나선 것이다. 시모노세키항에서 유람선으로 바꾸어 타고 일본 열도의 내해를 따라 올라가면서 명소들을 구경할 작정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 아래쪽이 규슈 섬이고 그것의 동북방에 좀 작은 섬이 시코쿠 섬이며 가장 큰 섬이 혼슈 섬이고 제일 위에 위치한 섬이 홋카이도이다. 시모노세키는 혼슈 섬이 제일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맞은편에 일본 4대 공업지구인 기타규슈가 펼쳐져 있다. 기타규슈는 원래 규슈 지방의 북쪽에 흩어져 있는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등 5현의 총칭이었다. 여기에 야마구치현도 포함된다. 그들은 유람선을 타고 규슈섬을 일주하였다. 고니시는 배의 행정실을 방문하여 투숙방을 최고급으로 바꾸었다. 선장실 바로 옆방으로 목욕탕과 접견실이 딸린 호화스런 방이었다. 너무 비싸서 비어있던 방이었다. 고니시, 한국에서 본 돈을 일본에서 마구 쓰면 어떻게 하나요? 해리, 요즘 세상에 한국 돈, 일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세계인들의 돈이죠. 돈은 돌고 돈다 하여 돈이 아닙니까? 모처럼의 일본 여행 아주 쾌적하게 해리를 모시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는 진주의 작은 카페의 주인일 뿐이에요. 절제하세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아마 우리는 월 3, 4천만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 겁니다. 확신합니다. 수입이 올라가면 행복해진다는 생각, 그것 좀 버리세요. 버리다니? 수입은 곧바로 행복입니다. 수입과 행복은 정비례합니다. 듣기 싫어요.
이코노믹 에미널이라고 하더니 정말이네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400년 토종이죠. 듣기 싫어. 한국에 무슨 고니시라는 성씨가 있어요? 일본 외놈씨지. 당신 고니시 유키나가 조선 사람 300만 명을 죽인 고니시 유키나가 그 악독한 소서행장에 피를 받았지? 그럼 한국의 왕씨는 중국 성씨입니까? 이런 즐거운 여행에 무슨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오직 해리 씨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나를 생각해 주세요. 좋아요. 내가 과민했어요. 해리,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돈을 벌겠습니다. 그날 밤 유람선 득실에서 그들 동거 부부는 환상 같은 밤을 보냈다. 고니시는 평범한 바리스타가 아니었다. 지식도 많았고 견문도 넓었다. 유럽에서 다년간 카페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 세상사 모르는 것이 없었다. 사고방식도 세계적이었고 견문도 넓었으며 인간관계의 폭도 넓었다. 그는 독일어 불어까지 씹으릴 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이런 모든 우월한 점을 해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다음 날 기타기슈 아래에 있는 후쿠오카로 와서 인근의 다자이유 구경에 나섰다. 다자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기타기슈 지방에 혼재했던 여러 개 지방행정청의 총칭인데 전반적으로 다 없어지고 후쿠오카에 다자이유 흔적만이 남아있고 일본 정부의 특수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후쿠오카의 다자이유가 성립된 것이 7세기 후반이라고 하니 정확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676년과 같은 시기이다. 다자이유 성립의 직접적인 원인은 한반도인과 중국인들의 열두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백제가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 이를 구제하고자 출정하였던 일본군 3만 명이 백강 전투에서 전멸하자 나당 연합군의 일본 정벌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 성립한 것이 이들 다자이유였다. 그래서 후쿠오카의 다자이유를 일본사에서는 도노 미카도라고 불렀다. 그때 나당 연합군이 삼국을 통일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일본으로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세나 현세와 달리 그 당시 일본은 엄청난 미개국이었습니다. 발달된 무기를 가진 당나라나 명장 김유신 휘하의 신라군을 아마도 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달팽이처럼 고부라진 형태의 규슈섬의 북부에 해당하는 곳에 구마모토 성이 있다. 구마모토시는 규슈섬에서 후쿠오카 기타 규슈에 이은 세 번째 대도시이다. 배에서 내려 오전에 구마모토성 관람을 했다. 이것은 오사카성과 더불어 일본의 2대 성이라고 일컬어진다. 구마모토성은 외병의 조선 침략 때 부산 기장, 울산, 포항, 영천, 의성, 안동, 충주, 원산, 함흥선을 맡았던 가토 기요마사가 축성한 성이다. 성 관람을 끝내고 식당에서 점심을 드는데 사장이란 자가 와서 인사를 했다. 그가 내민 명함을 보니 서생진이라고 박혀 있었다. 외병들이 임진왜란 시 조선에 쌓은 성들 중에서 가장 큰 성이 울산 서생포의 외성이다. 가토 기요마사가 이 성 덕택으로 조선과 명나라 5만 연합군의 10차에 걸친 집요한 공격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울산 서생포 외성을 기획한 사람은 가토지만 직접 쌓은 사람들은 울산 서생포 인근에 사는 조선 농민과 어민들이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날 무렵 태화강을 타고 귀국하는 가토군에 납치되어 일본 구마모토로 이주되었다. 구마모토가 가토의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토가 구마모토 성을 쌓는데 전적으로 동원되었다. 이들에게는 일괄적으로 조선의 울산 서생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서생성씨가 부여된 것이다. 서생진 사장님, 한국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구마모토 토박이 일본 사람입니다. 400년 이래로 조상 대대로 살아왔습죠. 이 김치는 뭐예요? 김치 먹지 않고 못 살지요? 내 조상이 울산 서생포에서 끌려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은 본토박이 외놈이지요. 하하하. 진주에 사는 소서행장 후손이나 구마모토에 사는 울산 출신 후손이나 그거네요. 소서철이 끼어들었다. 그래도 그 혈통 고유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당신 김치 먹는 버릇 못 고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혈통이고 뭐고 김치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다쿠항 가지고서는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쿠항, 그게 어디 음식입니까?
400여 년을 살았는데 해도 너무해. 다들 하하거리면서 웃었다. 그러나 왠지 그 웃음 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 역사의 힘이라는 것이 아닐까. 지나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들 한다. 미래도 크게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들 한다. 오직 지금, 현재, 여기만을 느끼고 행동하여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역사가 현재와 무관하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무의식으로 흘러들어가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규슈 섬의 최남단에 있는 가고시마현은 60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고장이고 일본에서 제일 많이 태풍이 밀어닥치는 곳이다. 가고시마현은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사이고 다카모리의 고향이고 이자는 강력하게 정한론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일본의 역사 속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한론을 펼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났었다. 그 우두머리가 풍신수길이었다. 가고시마는 또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일본의 이순신으로 추앙받는 도고 헤이하치로의 고향이다. 발트해에서 3만 리를 달려온 러시아의 무적 발틱 함대를 대한해협에서 괴멸시킨 도고 제독은 자신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고깃밥으로 만든 영국의 넬슨에 비유하는 것은 좋지만 명량해협에서 13척으로 일본 함선 300척을 바다에 장사지는 이순신에게는 감히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유람선은 5시간의 항해 끝에 해질 무렵 규슈 섬의 동중부 해안에 위치한 벳부에 닿았다. 벳부는 일본에서 자연수 온천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다. 그날 밤 선상에서 댄스 파티가 벌어졌다. 초청자는 유람선의 일본인 사장이었다. 배가 시노모세키와 기타 규슈와 호쿠오카를 거쳐 온 탓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다. 머리털 색깔이 노란 서양인들도 많았지만 키가 작고 눈이 까무잡잡한 동남아인들도 많았다. 전부 관광객들이었다. 승객들은 갑판 가장자리를 따라 비치된 의자에 앉았다. 의자 앞에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각종 안주와 맥주가 비치된 식탁이 열지어 준비되어 있었다. 갑판 한복판에 설치된 무대 시설이 훌륭했다. 주의석이 있었고 각종 악기 연주자들을 위한 의자가 10개쯤 설치되어 있었다. 객실 1등석 승객들을 위한 자리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만 역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내는 돈에 따라 자성에 차등을 두었다. 이것이 일본 정신인 것 같았다.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악기들이 일제히 멜로디를 뿜어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흔히 추는 고고 춤곡이었다. 음악에 맞추어 몸을 리드미컬하게 흔들어주면 되는 곡이다. 이어서 지르박곡이 연주되었다. 경쾌한 음악이다. 자연히 댄서들의 몸 움직임도 가볍다. 지르박곡이 몇 곡 연주되고 나서 차차차 곡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경쾌하지만 상당히 숙달된 사람만이 출 수 있는 곡이다. 라틴 음악이고 경쾌하다. 무도장에 들끓던 사람들이 반으로 이윽고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탱고곡이 연주될 때는 무도장에 남은 댄서들은 단 3커플뿐이었다. 탱고를 출 정도가 되려면 상당수 수련을 쌓은 댄서만이 가능하다. 이윽고 블루스 곡이 연주되었다. 이 곡은 특별한 춤 사이가 있다기보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잡고 적당히 몸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주면 된다. 고전적인 춤이고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곡이다. 어느 곡이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무도장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의 숫자와 부류가 점점 뚜렷해져 갔다. 고니 씨는 춤을 잘 추었다. 유럽에서 바리스타로 돈벌이를 했다는 그의 고분이 서양 사람들의 풍습인 춤을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해리는 고고춤을 조금 추는 것 이외에는 아무 춤도 출 줄 몰랐다. 진주에서 건물을 배우기 위해 학원에는 다녔지만 춤 배우러 특별히 시간을 낸 적은 없었다. 대학 다닐 때 잠시 블루스 곡을 따라 춤을 춰본 것이 다였다. 음악에 따라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유형화되어 갔다. 차차차나 탱고 곡이 연주되면 서양인들이 무도장을 차지했고 고고춤이 연주되면 동남아인들이 쏟아져 나왔다. 고고춤은 춤이라기보다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그냥 몸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고니 씨는 자연 서양인들과 어울렸다. 그의 춤 솜씨는 오히려 서양인들을 압도하는 듯 했다. 다들 몸 동작을 멈추고 그의 춤을 구경하는 꼴이 되었다.
해리는 이런 고급스런 춤을 출 줄 모르니 주택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음악은 계속 연주되었고 사람들의 주기는 고조되었으며 무도장을 메우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 많아져 갔다. 해리, 왜 춤을 출 줄 모르죠? 배우지 않았으니 모르죠. 그럼 저기 필리핀인, 월남인, 타이인, 라오스인, 캄보디아인, 미얀마인, 방글라데시인과 같이 놀아요.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흔드는 거야. 그건 춤이 아니라 밀림 속에서 꽹과리 소리에 마구 엉덩이를 흔들면서 괴성을 지르는 야만인들의 놀이야. 그럼 당신은? 나는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네덜란드인, 호주인들과 같이 놀 거야. 이 사람들 춤을 출 줄 알거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차차차와 탱고만이 춤이 아니에요. 한국의 칼춤도 춤이에요. 그거 혼자서 추는 춤 아니에요? 혼자서 추는 춤은 춤이 아니에요. 그냥 흔드는 거지. 그냥 흔드는 거라. 꼭 춤추는 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양인 그룹에 속하고 한국은 동남아 국가 그룹에 속하더라고. 으악! 그 순간이었다. 고니 씨가 땅바닥에 뒤로 벌렁 나자빠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해리가 그의 낯짝을 향해 들고 있던 맥주병을 던졌기 때문이다. 그것을 피하려다가 그는 중심을 잃고 뒤로 헐렁 나자빠졌다. 이 쪽발이 외놈 찌끄러기야.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 해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그에게 발공격을 한 차례 가했다. 그녀가 태권도를 연마한 것은 아니었지만 건물을 연마한 탓으로 그녀의 발동작은 기민했고 강력했다. 해리의 구두발 공격은 고니 씨의 맞박에 내리꽂혔다. 맞박과 얼굴의 선혈이 낭자했다. 눈알을 맞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소란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 다들 목을 돌렸지만 악기들의 음률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심 속에 가려졌다. 누가 춤추다가 자빠졌겠거니 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공격을 당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구두발 공격을 한 여자에게 두 손을 비벼대며 읍소하는 것이었다. 해리, 내가 내 주둥이를 잘못 눌렸어요. 용서해줘요. 흑흑. 내가 잘못했어요. 이 쪽발이 놈의 새끼야. 내 놈이 정신이 있니 없니? 일본 쪽발이들은 그래 잘나서 서양 코쟁이 양놈이나 양년들하고 탱고 추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못나서 동남아 녀석들하고 고고나 추라고?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너 조선놈이냐? 외놈 쪽발이냐? 고니시, 유키나라가는 임난시 일본 병정들 총대가리가 조선 기생하고 붙어서 낳은 튀기들의 후손이지? 내 일찍이 한국 땅에서 고니시라는 성씨를 가진 족속을 만난 적이 없다. 도대체 내 정체가 뭐냐? 모릅니다. 좌우간에 내가 고니시 장군의 먼 후손이라는 거. 그러니까 10대 후손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발 화를 푸시고 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놈 쪽발이들, 네덜란드인에게서 조총깃을 먼저 받아들인 것 위에는 잘난 것 하나도 없다. 그것도 저희들이 싸움질이나 하는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데 필요해서 받아들인 거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더냐.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주고 오늘 밤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소서. 필요 없어. 너하고 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나에게 접근하지 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너하고 헤어질 것이다. 알아들었냐? 해리는 더 대꾸를 하지 않고 무도장을 떠났다. 고니시가 뒤를 따랐으나 해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인간의 삶이란 인간관계의 그 현장이다. 인간관계의 현장을 지배하는 것은 역시 인간의 감정이다. 이런 인간의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자신의 인생에서의 목적의식과 미적 감각에서 주로 오는 것 같다. 해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구석구석은 아주 모호하다. 이것인 것 같지만 저것이고 저것인 것 같지만 이것이다. 모든 것이 아주 모호하지만 확실한 것은 딱 하나가 있다. 그녀는 기존의 어떤 가치관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그녀는 제멋대로인 것이다.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그녀는 정말 내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사람이다. 유람선은 이튿날 한 3시간 정도를 항해하여 혼슈 섬의 남쪽에 위치한 히로시마에 도착했다. 고니시는 해리를 히로시마 성으로 인도하였다. 히로시마는 뭐니뭐니 해도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맞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였다. 미군들이 히로시마를 원폭 투하지로 선택한 이유는
히로시마에 일본 육군의 최정예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는 일본의 골칫거리인 태풍과 지진이 없는 고장이다. 그래서 여기가 일본군의 좋은 진지 역할을 하였다. 유람선 여행이란 것은 원래가 단체 여행이다. 유람선이 항구마다 들르면 기다리던 관광버스에 올라 예정된 관광 코스를 돌아보고 잠자리를 위해 일정한 시간에 귀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폭투한테 죽은 히로시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대략 20만 명이라고들 합니다. 전쟁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 천벌을 받았어요. 일본이 전쟁을 좋아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조선을 침략하여 전 국토를 피바다로 만들었고 만주국을 세워서 중국을 침략하여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화하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4천여 명 미 해군들을 죽였고 전함을 300여 대나 파괴하여 완전히 태평양을 지배했다고 하대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여 1천만의 동남아인들을 죽였고 전쟁에 환장한 족속들이지. 하기야, 당시 일본 군사력은 무적이었죠. 지금이나 그때나 일본은 강합니다. 당시 51개 사단에 75만 명의 병력을 확보하고 있던 일본군은 무적이었습니다. 동양에 진출하여 동양인들을 노예로 부리던 네덜란드와 영국이 유럽 서부 전선에서 독일군과 싸우느라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미군도 유럽에 투입되어 태평양이 비어 있었지요. 당시 일본군에 공군 병력이 독립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육군의 1,500대, 해군의 3,300대의 전투기들이 속해 있어서 넘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침 육군 장관 도조 히데키가 수상이 됨으로 해서 일본군은 더한 푸싱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비행기와 전함 건조 기술은 선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화하이에 주둔하고 있던 미 태평양 함대가 전멸되었고 싱가포르의 영국군이 도망을 쳤고 필리핀의 메가더는 무릎을 꿇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고 인도네시아도 완전히 점령하였습니다. 조선 만주 중국은 기왕에 정복이 되어 있었고 당시 양놈 군대를 박살을 내던 일본군 무기를 만들었던 주공장이 미쓰비시인데 지금도 미쓰비시 본사가 히로시마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이 무슨 자랑거리라고 떠들고 있어요? 그 냄새나는 입 좀 다물어요. 아참, 우리 일본 사람들은 평화 애호주의자라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 군이시 웃기지 좀 말아요. 2차 대전을 끝내고 전후 처리를 하면서 천황인가 뭔가 전쟁 발발의 최고 책임자를 살려둔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하대요. 해리, 나를 일본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당시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일본군에게 잡혀있던 연합군의 포로가 약 2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해리와 고니시는 히로시마 시내에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과 히로시마 원폭돔을 구경하고 택시로 유람선에 도착했다. 해리는 자신이 선언한 대로 고니시를 자기의 침대에서 내쫓아버렸다. 옆 보조 침대에서 자라고 했다. 고니시는 죽는 신용을 했지만 잘못했다가는 해리가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헤헤거리면서 해리가 하라는 대로 따랐다. 해리는 지금까지 같이 살다가 헤어진 사내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징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던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들과 같이 살았던 순서도 기억이 흐리다. 그리고 같이 살게 되었던 원인 같은 것도 기억이 흐리다. 살다 보니 그들과 같이 살게 되었을 뿐이다. 언제까지 이런 남자 편력을 하면서 살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인연으로 자기와 같이 살게 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해리는 결과하여 어떻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았다. 실로 거기에는 사랑과 사랑으로 연결된 길고 긴 남자의 길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진주 진양호변의 카페의 간판을 달 때만 해도 해리는 구니시의 역량을 전적으로 신임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카페를 오픈한 다음 날부터 몰려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해리는 구니시의 안목에 탄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찾아오는 손님을 다시 오게 하는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고 거기에 신속한 대처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 지금 투숙한 호화 유람선의 득실은
개업 후 1년 만에 번 것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 경우 남자의 돈 버는 기술은 축제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처자식을 보호해야 하는 남자 고유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조 침대로 쫓겨난 고니 씨는 투덜거리면서 해리의 침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걸했다. 그의 간절한 요구에 마음이 움직인 해리였다. 매몰찰 때는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지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햇볕 받는 눈사람 같은 것이 해리의 기질이다. 당신이 정말 내 침대에서 잠을 자기 원한다면 하루 온종일 밥을 굶을 용의가 있어요? 네네네네, 문제없습니다. 제발 침대에서 내쫓지는 말아주세요. 먹고 고니 씨가 아주 어려운 약속을 하고서야 해리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한 가지, 일본 피를 받은 당신에게 엄정하게 경고해요. 당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성씨로 봐서 일본 피가 섞여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은근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당신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면 성씨를 바꿔요. 고니 씨가 뭐야? 창씨를 하든지 다른 가문에 입적이라도 해서 성씨를 바꾸라고. 당신이 성씨를 바꾸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의식 속에 일본인이라는, 일본인의 피를 받았다는 자만심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어서 그래. 일본 쪽발이들, 도무지 양심 같은 게 없어. 조선합병과 만주사변, 만주국 건국,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으로 이웃인 조선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슨 몹쓸 짓을 했는지 도무지 무감각해. 그래봐야 누런 피부를 가진 키 작은 외놈 새끼들이면서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섬나라 키 작은 쪽발이 놈들아. 자기 나라 왕을 천황이라 칭하면서 지켜세우는 것도 정말 눈꼴 사납다. 전쟁 일으킨 최고 윗대가리잖아. 내 돈 벌어서 해리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날 버리지 말고 도망치지 마시라고. 알았어. 지금 너하고 이렇게 같이 누워있잖아. 뭐가 불만이야? 고니 씨는 침대 아래로 내려가 꿇어앉았다. 그러고는 수도 없이 머리를 땅바닥에 박으면서 절을 해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해리도 그제야 그날 밤 무도장에서 고니 씨가 한 말 실수를 잊을 수 있었다. 신비롭게 잘생긴 여자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선상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일찍 출발하여 일본 관광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베, 오사카, 나라, 교토 지역에 닿았다. 고베와 오사카는 해변 도시지만 나라와 교토는 내륙 도시이다. 이 네 도시가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위치하고 있다. 적극적인 사제의 동작으로 해리의 사랑을 회복한 고니 씨는 원기를 되찾았다. 그는 찰거머리처럼 해리에게 들붙여 시중을 들었다. 배가 닿은 첫 번째 도시는 고베시인데 오늘날 전철로 30분밖에 걸리지 않은 오사카의 위성도시지만 역사적으로 일본 왕국의 수도를 잠시 지낸 적도 있는 유서 깊은 도시이다. 이 시는 인구 150만 명 중에서 외국인 등록자가 약 4만여 명인데 그중 한국인이 2만여 명이다. 한국인들은 이 도시의 주요 산업의 하나인 구두 제조업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구두 제조 공장지대와 판매거리를 걸어보니 어느 구석에도 한국어 간판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그들도 한국인 여행객들을 색다른 눈으로 보지 않았다. 서울 동부 이촌동이 일본인 거주지역이기에 일본어 간판이나 일본 전문 식당 같은 것이 가끔 눈에 띄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의 이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의 1호 방송 안내가 한국어 다음에 짧게 나온다. 고베는 한때 일본 최대의 항구 도시였으나 더 이상 도시가 발전하지 못했다. 지금은 네 번째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것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군기의 공습으로 죽은 시민이 8,800명을 넘었고 이 도시는 20세기 후반부에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이 와서 삽시간에 4,600여 명의 시민이 죽었고 22만 명이 집을 잃었다. 오후에 오사카항으로 갔다. 고베는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오사카, 나라, 교토는 시계 방향으로 서로 붙어 있다. 오사카는 뭐니 해도 오사카 성으로 유명하다. 오사카 성은 풍신수길이 처음 축성했는데 풍신수길을 꺾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 성을 흙으로 덮어버리고 새로이 축성했다. 최근 이 성 대지의 한쪽 구석을 파보았더니 10여 미터 지하에 풍신수길이 조성한 성터의 대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오사카는
거대한 오사카만으로 흘러드는 요도가와 강의 삼각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여러 개의 강줄기가 집중적으로 오사카만으로 흘러들어서 흔히들 오사카를 물의 도시라고 한다. 자그마치 860개의 다리가 이 강들 사이에 놓여 있어서 달리 다리의 도시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오사카는 일본사에서 어떤 면에서 유명하나요? 나도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의 대군을 최종적으로 격파한 오사카 전투로 유명합니다. 여기서 히데요시가 작살이 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사카성이 허물어지고 이에야스가 자기의 오사카성을 재축성한 것입니다. 풍신수길의 똘마니 장군들 고니시 유키나가나 가토이 기요마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도요토미가 죽고 나서 도요토미 휘하군들이 동서로 갈라졌었죠. 고니시는 히데요시 세력의 주력이었던 이시다 미스나리의 편에 서서 서군의 선봉이 되었고 가토는 지방 무장들의 모임으로 이에야스의 선봉으로 동군이 되었죠. 두 장군은 결국 세끼가하라 전투에서 자웅을 겨루게 되었는데 가토의 동군이 고니시의 서군을 분쇄했습니다. 그래서 가토가 고니시에게 자결하라고 일본도를 주었더니 고니시 자신은 천주교도로서 자결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결국 목이 잘렸습니다. 가토는 그제야 조선 정벌의 주력이 되지 못한 서러움을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니시는 빈손으로 사라졌지만 가토는 울산 서생포성을 구축했던 조선인들을 데리고 와서 일률적으로 서생성을 화성하고 자기 고향인 구마모토에 구마모토성을 축성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암투가 심했지요. 무슨 분열이 있었어요?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는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무장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일 놈들, 오사카에는 한국인이 몇 명쯤 삽니까? 한 10만 명 산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거대국도 아니다. 한반도의 한 배 반, 대한민국의 3배 반 정도의 국토와 한반도인의 약 2배에 상당하는 국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결코 작은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역사도 대단히 복잡하다. 한반도에 흥하고 망한 나라가 서너 개인 것에 비교하면 수많은 정권이 교차하였다. 오사카항에 도착한 유람선에서는 특별 방송을 하였다. 오늘은 자유시간이다. 귀선할 사람은 10시까지 귀선하고 시내의 호텔이나 민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유에 맡긴다. 여행객들을 실은 버스는 오사카의 한인 마을에 닿았다. 오사카는 근 300만의 인구를 가진 일본의 제2의 도시이다. 그 중에서 약 10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제일 많은 외국인은 아니다. 중국인이 더 많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어떤 책자에는 30만 명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오사카시 동부 지역인 이쿠노구의 거대한 한국인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여기에 자리를 잡고서야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를 통하여 근 500여 년 이상 끌어온 그 지긋지긋한 사무라이들의 칼싸움을 중단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국토가 통일되었다. 11세기에 일본의 고대 사회가 막을 내리고 중세가 문을 열었다.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하는 것이 대략 16세기 말이다. 그 사이 약 500년은 막부 시대였다. 사무라이들이 피를 뿌리면서 정권을 탈취하던 시대이다. 여기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이고 그의 제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를 따르는 세력을 부수기 시작했다. 오사카 성의 천수각으로 오르는 계단이 너무나 경사가 가팔라서 발을 헛디딜 뻔했다. 정상에 닿으니 과연 오사카의 전체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저 멀리 수많은 다리가 걸려있는 거대한 신정천이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다. 오사카 시민의 10분의 1이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실감이 났다. 어딜 가나 한국말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오사카 성 앞에 서양으로 오사카부 청사가 있고 오사카 경찰청사가 있다. 그 길로 한 100m쯤 서쪽으로, 즉 신정천을 향해 내려와서 어느 고풍스런 순일본식 건물 앞에 고니시가 발을 멈췄다. 그 건물 정면에는 소서시의 관서 종친회라는 한문 간판이 붙어 있었다. 그러니까 고니시는 일본의 자기 자신의 성씨인 소서시의 종친회와 연락이 있었던 것 같았다.
고니 씨가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동의했다. 고니 씨가 유창한 일본어로 찾아온 이유를 말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모어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고니 씨의 손을 잡고 반가워했고 뒤에 선 해리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종이를 한 장 꺼내어 무엇인가를 쓰라고 했다. 그 종이는 무슨 서식이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주민등록번호의 앞번호만을 사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어서 그들을 엘리베이터로 데리고 가서 건물의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꽤 넓은 꼭대기층에는 10개 정도의 방이 준비되어 있었다. 품격을 갖춘 깨끗한 방이었다. 호텔 수준이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사용하라고 했다. 이자는 해리를 힐끗거리면서 그녀의 미모에 압도당하는 눈치였다. 고니 씨는 우쭐거리면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한국에도 고니 씨 성씨들의 화수회나 종친회 같은 것이 있어요? 고니 씨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좀처럼 자기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본 사람들이다. 하기야 고니 씨는 자신이 공언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다. 성씨만 일본 성씨일 뿐이다. 그것이 무슨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기 싫으면 관두세요. 종친의 규모는 아니고 화수회 정도로 한 100여 명이 만나고 있어요. 그 모임하고 여기 간사이 종친회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오사카에 살고 있는 한국인 고니 씨들이 다리를 놔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기구한 운명이지요.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 고니 씨 성씨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걸 꼭 임진왜란의 선봉장 고니 씨 장군과 연관지을 필요는 없어요. 현대 일본에 사는 고니시 씨가 일테면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산이나 마산, 서울 등지에서 자손을 퍼뜨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그랬다면 100여 명 정도의 화수의 회원들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임진왜란 때 악질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후손들일 거예요. 고니시가의 10대 손이라면서요. 내 조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화수회에 모여서도 우리 조상이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고니시 장군이라 해도 우리 족보에는 효종 때 경남 장기에서 능참봉을 지낸 사람이 조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쪽발이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르는데 어찌 내가 고니시 핏줄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몇 대를 족보 없이 숨어 살다가 효종 때 족보를 만든 것이죠. 언젠가 신문을 보았더니 일부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저지른 임진왜란의 참상을 회개하기 위해 13대째 주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쟁을 즐기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그런 별종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정치화한 우파들이 한국인을 멀리하는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도 한국인, 특히 한국인 여성은 인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술가게에서 일본인 남성들과 술 마시는 여자 3명 중에서 1명은 한국인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죠. 해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우리 조선족이 역사적으로 일본 외족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그것이 정말 정치를 움켜쥔 우파들의 사고 탓이었을까? 일본 외족의 조선 정벌 DNA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간단한 짐을 중진의 숙박실에 남겨놓고 오사카 거리 구경에 나섰다. 오사카 최고의 유흥가인 도톤보리의 밤은 불야성이었다. 서울과 부산 도시 규모에 익어 있는 이들에게 오사카는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불야성은 더욱 화려한 것 같았다. 도톤보리에서도 맛집으로 유명한 쿠시카츠 다루마에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듯이 들어차 있었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넘었다. 이 식당의 간판이 인상적이었다. 이마에 힘을 팍 주면서 오만상을 찡그리는 사내의 얼굴이 크게 조각되어 간판으로 내세워져 있다. 도톤보리는 유흥가이고 특히 식당, 호텔, 극장, 당구장 등 업소들의 특이한 간판의 거리이다. 메뉴는 일어, 중국어, 한국어로 되어 있었다. 꼬치튀김이 주 메뉴인데 2인분으로 2만 원을 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 식당의 철칙은 한번 간장에 찍어 먹은 꼬치튀김은 두 번째로 다시 간장에 찍어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 번에 꼬치를 다 먹지 못할 경우 같이 따라 나온 야채로서 간장을 찍어 꼬치에 묻혀 먹어야만 했다. 꼬치로는 식사를 했다고 할 수 없어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주로아시 한인 상점가로 갔다. 인사동이나 충무로의 식당과 같은 거리 풍경이었다. 간판도 절반은 한국어였다.
빈대떡, 콩나물국밥, 육개장, 국밥, 비빔밥 등의 메뉴가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은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로 저녁을 들었다. 다음날 오사카 시청 앞 광장에서 기다리던 선박회사가 제공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나라 관광에 나섰다. 나라는 헤이주쿠라는 이름의 수도가 들어섰던 곳이다. 74년간 당시 일본국의 수도 기능을 하다가 도쿄로 수도가 옮겨갔다. 지금은 고도로서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을 간직하고 있다. 도시의 서쪽에 도다이지, 쇼쇼인 등 유명한 불교 유물이 문화재로 남아있다. 지금은 오사카의 위성도시 구실을 하면서 주택 지구화했다. 우리는 백제 문화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고대 일본 문화를 조금은 한수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나라 시대의 도다이지 같은 절은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서 특징적이며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나라 관광을 마치고 오후의 버스는 오사카 부청사 앞에서 해산을 시켰다. 하룻밤 더 자유시간을 준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고니시 종친의 숙소로 와서 밤을 새웠다. 숙소는 정결했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어떤 불편함도 없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간단하게 라면 정도를 끓여 먹을 수 있는 시설과 식탁을 갖춘 식당도 있었다. 모든 성씨들이 다 고니시 성씨처럼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의 사무실과 숙소 같은 것을 갖추고 있나요? 나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니시 성씨의 경우 부르에게 간 조상에 대한 애절한 추모의 정이 강합니다. 장군 고니시는 원래가 타고난 무골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도요토미의 신임을 받아 조선 침략의 선봉장을 맡았으나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사위인 대마도 소도주를 통하여 조선 정부의 이덕형과 휴전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중국 측과는 현수를 내세워 양원과 휴전을 모색하였고 첫 번 전투라고 할 수 있는 동래성 전투에서 적장인 송상현 동래부사의 시신을 경건하게 장사지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갈린 것은 도요토미의 급작스런 사망이었습니다. 이에야스가 도요토미의 잔존 세력과 자웅을 결할 때 조상님은 도요토미 편으로, 가토는 이에야스 편으로 갈렸고 결전에서 패전하여 가토에게 비참하게 목이 잘렸죠. 후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후손들이 결집하는 심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종친들의 숙소라고 하지만 일본 내국인들은 제외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종친들에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여유가 있는 경제인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고니시 씨를 여기 종친의 숙소에 입수를 허가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들의 합법적인 혈육으로 인정하는 모양이죠. 처음에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숙중 때 와서야 우리 집안의 고니시 성씨를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고니시 성씨들의 중시조가 되고 우리 세대로서는 7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의 첫 조상은 계속 안개 속에 묻혀 있었는데 결국 우리 후손들과 일본 고니시 종친의 노력으로 우리 혈통의 원시조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현 세대로부터 역산하여 10대조 어른이 바로 우리들의 원시조가 됩니다. 즉 우리가 그분의 10대 후손이죠. 그분은 결국 고니시 장군으로 밝혀졌고 종친회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통이 아니고 반계로 인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중시조는 능참봉 벼슬을 한 고니시라고 합니다. 즉 고니시 장군의 서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종전과 더불어 기록이 유실되었던 것이 결국 밝혀진 것이죠. 그들은 이틀 밤을 새우고 다음날 버스를 타고 교토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해리는 궁금한 점 하나를 물어보았다. 고니시, 나라시의 나라라는 이름이 한국의 국가를 말하는 나라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나라에 일본의 수도가 있을 때는 704년부터였었는데 그때 백제는 676년에 벌써 신라에 합병되었을 때였고 신라의 나라라는 어휘가 있었는지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만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살았다는 문헌상의 흔적은 한반도의 삼국이 일본보다 5세기 정도 앞선다는 글을 읽은 기억이 나요. 일테면 조선은 문명국이었고 일본은 미개국이었지요. 그러니 나라 이름도 삼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어느 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남겨놔야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교토, 바로 우리 진주하고 자매 결연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우리가 거쳐온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구마모토, 가고시마, 베프,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라 등의 도시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하고 자매 결연이 되어 있어요? 그 자매 결연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잘은 모르지만 내가 아는 대로 말하면 후쿠오카는 부산과 고베는 인천과 나라는 경주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서울과 그리고 대구는 히로시마와 울산은 하기, 나가타시, 구마모토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는 나고미정, 야마기치시와 그리고 부여는 아스카촌, 다자이오시, 남양촌, 한오정, 김오정 등 가장 많은 지방의 작은 전통문화 도시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 문화의 심장 교토는 바로 우리 진주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 결연이라는 것은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는 것이지 경제나 군사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를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소상하게 잘 아세요? 역시 일부러 알려고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본을 자주 왕래하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혜리 씨가 나에게서 이국적인 냄새가 난다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여행에서 묻은 것이죠. 교토는 704년에 수도가 나라에서 여기 교토로 옮겨온 후 약 1000년간 일본의 수도였습니다. 1868년이던가 아마 그 해에 수도가 에도로 옮겨지면서 이름이 도쿄로 바뀌었을 겁니다. 도쿄와 더불어 일본의 2대 도시였다가 오사카가 끼어들어 3대 도시로 밀려나고 나고야가 끼어들어 5대 도시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인구 150만의 대도시로 일본 문화의 수도로서의 확고한 이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교토인들은 교토 땅에서 내리 3대를 살지 않으면 교토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완고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참 조금 이상하네요. 도시들이 국경을 넘어 자매 결연을 맺을 때는 대략 인구수에서 비슷한 도시끼리 맺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토는 150만 도시로서 한국의 8대 광역시를 놔두고 30만에 불과한 진주와 자매 결연을 했을까요? 진주가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비록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정신력, 즉 저항과 수성의 정신은 조선사에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의 발휘가 바로 제1차 진수성 싸움입니다. 교토인들이 이 진주성 싸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당신을 쫓아 지아비와 자식을 버리고 진주로 이사 온 것이 잘한 것 같네요. 진주로 가서 살자고 한 이유를 이제야 말하게 되었네요. 더 늙기 전에 당신 같은 조선의 미인을 만나 미련 없이 인생의 행복을 즐기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선의 미인이라니 당신 헷가닥한 것 아니에요? 조선이 언젠데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치면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야요이 시대라 하고 4세기에서 6세기까지를 고온시대, 6세기 말에서 7세기 말까지를 율령시대, 8세기부터 11세기까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하여 일본 고대사로 보고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오다 노부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전국시대라 하여 중세로 보지만 영어로 표현되는 일본은 저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는 조선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혜리는 자신이 이 순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버린 옛 남자들과 아기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거기에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굳어진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여자의 길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만이 걷고 있는 끝없는 남자로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었다. 남자와 남자로 이어진 길, 그것은 자신이 남자가 아니기에 끝없는 신비의 길이다. 이 신비의 길에서 그녀는 끝없이 자유롭고 싶었다. 절대 자유인의 심정이기에 그녀는 여자로서의 임무 같은 것은 머리에 없는 듯 했다. 그 신비의 길 위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상관없다. 그들은 어차피 신비스러운 존재들이다. 남자, 그들이 신비스러운 것은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행동하며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의 특이성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박시성의 대학원 학생, 자신의 연구실 천장에 CCTV를 달아놓고 자신을 경계한다는 교수, 그리고 똥 누면서도 선을 한다는 일본계 중할아버지, 뚱딴지 같은 연구 논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도배장의 학자, 그리고 여기 이 일본 냄새 가시지 않는 기막힌 커피 기술의 바리스타 아저씨 등이 그들이다. 지금 아직은 모른다. 어떤 남자를 더 만나게 될는지. 교토의 가장 중요한 관광지는 어디예요? 이번에도 우리는 따로 택시로 돌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은 교토의 유명한 토산물 등이 전시된 백화점 위주로 관광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2,000개가 넘는 교토의 절을 다 돌아볼 수 없고 일본 국보의 20%가 몰려있는 중요 문화재를 다 돌아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늘 한나절 뿐이니 가장 요긴한 것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때까지 돌아본 도시들에서도 전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하세요. 교토에 한국과 관련이 있는 유명 문화재로 이름난 곳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사람들의 귀를 베어와서 무덤에 묻었다는 귀무덤 미미즈카, 장보고 기념비가 있는 엔랴교지, 그리고 정재훈과 윤동주의 시비가 있는 동지사 대학 등이 있습니다. 교토는 자매도시로 한국에서 진주를 선택하였고 중국에서는 천년의 수도 시안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였다면 절 말고 왕궁 같은 것도 많겠네요. 물론입니다. 1895년에 세워진 해이안 신궁은 교토에 처음으로 살았고 또 마지막으로 살았던 천황을 기념하기 위한 신사입니다. 그리고 교토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교토에서 산 교황들의 처소였습니다. 가스우라 이궁은 일본에서 가장 정교한 건축물 중 하나이고 슈카구인 이궁은 일본 최고의 정원입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원폭 투하 지역으로 일본 열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교토가 제일 먼저 거론되었으나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히로시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는 태평양 전쟁 당시 원자폭탄의 세례를 면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천년 수도로서 문화재들이 고스란히 살아남았죠. 교토의 성과 사찰, 궁궐 등은 주로 가마쿠라 막부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막부를 지배한 쇼군들은 전부 사무라이들의 두목들이지만 이들은 천황과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라이 세력들은 원래가 천황권과 귀족 권력들이 못 미치는 시골에서 자체의 부와 혈족을 보호하기 위해 성장한 무사계급이었는데 500년 이상 일본의 중심적인 통치체제가 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1시간가량을 달린 버스가 교토의 오른쪽을 상하로 흐르는 앞천의 북동편 기슭의 털을 잡은 교토 고소 근처에 멈추었다. 1000년 이상 천황이 착석한 궁궐이다. 영내에 오미야 고쇼가 있어서 구경을 했다. 군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도시마다 관광물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와서 보니 일본이 조그만 섬나라인 줄 알았더니 꽤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군요. 일본은 대국입니다. 섬나라 강국인 영국과 비교해도 8만 제곱이 더 넓습니다. 남한만한 땅덩이가 더 있다는 얘기죠. 일본이 37만이니까요. 국민 총 생산액도 일본이 영국의 딱 2배가 넘습니다. 듣기 싫어요. 무슨 자랑하려고 일본 여행하는 거예요? 그래봐야 남의 나라 침략이나 하는 전쟁광의 나라죠. 독도를 자기 나라 땅이라니 그런 얼빠진 소리가 어디에 있어요.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가는 게 외놈들의 장기 아니에요? 그 무서운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킨 진주만 공격이 그것 아니에요? 나는 정말 모르지만 일본 놈들이 독도를 기습 점령할 것 같아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독도가 원래 자기 나라 땅인데 조선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중학교 교과서에 처발랐대요. 내가 봐도 그건 좀 너무합니다. 일본의 구구파들 정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섬나라 해적들의 사무라이 정신이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500여 년간 사무라이 두목들이 천황의 숨통을 재면서 통치를 했잖아요. 눈만 뜨면 칼을 들고 설쳐댔잖아요. 거기서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하는 못된 버릇이 든 거예요. 그것이 그만 외족들의 DNA가 된 거죠. 혜리 씨, 나는 어디까지나 한국 사람입니다. 나보고 일본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일본 외족의 교만,
이제 넘을 수 없는 큰 절벽을 만났어요. 중국과 한국의 괄목할 만한 발전입니다. 언제나 발 아래로 보고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허덕일 줄 알았던 두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컸으며 특히 중국의 윌체얼장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입니다.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기 전에 일본과 그런 후에 일본의 위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본은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해버렸어요. 일본 산업기술의 상징인 전자기술은 삼성이나 LG에게 초월당했습니다. 소니는 삼성에 가려 보이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일본 성씨를 가졌을 뿐입니다. 왕씨 성씨를 가졌다고 해서 다 중국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한국의 전자기술이 일본을 초월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 산업의 특징은 조립재생입니다. 일본은 소재 부품입니다. 삼성, LG, 전자제품의 소재 부품의 30%가 일본 제품인 것은 모르시지요? 그래서 일본의 새로운 정한론자들은 한국 산업 전반에 공급되는 일본의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 산업은 하루아침에 그대로 붕괴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전자제품만이 아니라 자동차, 각종 화학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있군요. 일본 무서운 나라네요. 그러나 성씨 문제는 달라요. 일본의 침략 근성은 당신 고니시 성씨에 잘 나타나 있어요. 중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왕씨를 자신들의 나라 백성과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태조 왕건은 당나라 숙종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왕씨는 조선의 토종 성씨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 족보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러나 일본 외족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것을 챙기는 데는 당할 나라가 없어요. 교만해서 잉태되는 야욕 때문이에요. 사실 나도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체 일본 국민도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어요. 반대와 찬성이 46대 38이던가. 태평양 전쟁의 원흉들을 상사하는 곳인데 사실 일본에서는 신사란 고유의 종교로서 고유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자기네는 무언가 다르다 하는 교만심 때문이에요. 즐거운 여행길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짓거렸네요. 그만하시지요. 여기서 도시사 대학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같이 가시죠. 조선 출신 시인들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의 전공이에요. 별에는 밤으로 유명한 윤동조와 향수로 유명한 정지용이 다녔던 대학이죠. 두 사람 다 영문과에 다녔어요. 같이 다녔나요? 같은 대학에 다녔을 뿐 같이 다닐 수는 없었죠. 윤동조와 정지용 간에 15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어요. 정지용이 연상이죠. 정지용은 창씨 개명하여 오유미 오시목이라는 이름으로 행세를 했고 이화 여전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정지용보다 15세나 더 어린 윤동주는 도시사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직장도 없이 여기저기 칼럼을 써서 생계를 꾸렸지요. 정지용은 48년의 수를 누렸고 윤동주는 27세에 요절했어요. 정지용의 죽음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가 죽은 해가 6.25가 터진 해라 서울에서 적의 포탄에 폭사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윤동주는 용정 사람인데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도일하여 처음에는 역시 여기 도쿄에 있는立교대학에 입학했다가 같은 해에 도시사 대학으로 옮겼죠. 재학 중 방학 때 고향으로 귀국하다가 항구에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체포되어 후쿠오카 감옥에 수감되었고 2년의 선고를 받고 복역 중 요절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후세인들에게 크게 회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죽음이 일제가 인체 실험을 하기 위해 그에게 독약을 주기적으로 주입하고 그 결과를 체크했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소문입니까? 실제로 주사를 맞았나요? 그 주사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후 60년간 독일은 사죄하고 사죄하는데 일본은 한두 번 사죄한다고 하고서는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시사 대학 정원 한쪽으로 과연 두 시인의 시비가 서 있었다. 해리는 고니시와 함께 오래 묵념을 했다. 교토가 진주와 자매 결연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여기 도시사 대학에서 조선 여명기에
두 민족 시인을 비록 10일후나마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인은 시 구절로 남기보다는 민족의 정신적 토양을 율동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견지에서 그의 시인적인 생애는 작품보다도 더 중요하다. 창시 개명하여 일제치하 대학 교수로 호사스런 지식인 구실을 한 정재용을 민족 시인으로 떠받들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하기야 일본 내 친한파 이야기를 하자니 기분이 좀 이상하다. 그들에게도 친한파가 있을까? 하지만 36년간의 식민 통치 세월을 통해 조선 내로 들어온 그야말로 식민자들은 약 70만 명이 된다. 그들의 2세들에게는 조선이 고향이다. 이들은 오히려 일본 본토가 이방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서 친한적인 감정을 요구할 수 없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간직한 곳, 즉 고향에 애착심을 가지게 된다. 이들이 오늘날 친한파의 근간이 되지 않았을까? 전후 이들은 거의 100%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 국보의 20%가 몰려있다는 교토를 한나절만으로 도저히 다 돌아볼 수 없었다. 구왕궁과 도시다 대학을 돌아보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끝내기로 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 4만 명의 코를 베어서 묻었다는 이종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너무나 끔찍하여 발길을 돌렸다. 조선 침략의 원흉인 풍신수길의 무덤도 부근에 있으나 해리는 보기 싫은 놈의 무덤까지 찾아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군이시의 인도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미남이구로 전차를 타고 갔다. 거리가 깨끗했고 각종 조선인 학교의 간판이 걸린 건물들이 즐비했다. 이들 학교는 일본의 법령에 의한 학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고생을 하지만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의 상사들이나 능숙한 일본어 실력으로 한국에서 각종 회사에 취직을 한다. 북한을 지지하고 또 지원을 받는 조선인들의 조직을 조총련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지원을 받는 한국인 단체를 민단련이라고 한다. 그런데 총련이 훨씬 잘 운영되는 조직이다. 그것은 총련이 북한 정권의 예속기관으로서 절대적으로 북한에 충성을 다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방 직후 근 10년간은 조총련 소속 조선인 숫자가 전체 제1조선인들의 80%를 차지했다. 이승만 정권이 베일 사상으로 일본 내 한국인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견제하는 시기에 북한에서는 거국적으로 이들을 도왔다. 민단은 남한 정부와 그렇게 밀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조총련이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견제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정권이 밀어준 돈으로 설립한 조선은행 신용조합의 자금력 탓이었다. 이 금융기관은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조선인들에게 호조건으로 돈을 대여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자연히 그들의 결속은 강고해졌다.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추진한 것이 제1조선인들의 북송이었고 약 9만 명의 조선인들이 만경봉호를 타고 니가타항에서 북의 청진항으로 떠났다. 그러나 다시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사이 1965년경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월등히 높아졌고 조선은행 계열 신용조합은 전국 38개 지점 중에서 16개가 파산을 했다. 마침 체결된 한일협정에서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반도 유일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민단련 소속이 전체 제1조선인들의 67%를 차지하게 되었다. 현재 민단은 37개 지방본부와 300여 개 지부와 2000여 개의 지방반으로 조직되어 있다. 현재 민단은 대략 60만 명, 조총련은 대략 3만 명을 헤아린다. 배로 돌아와 피로에 물려 정신없이 잤다. 피로에 물려 저저녁에 한잠을 잤더니 몸이 가벼워졌다. 그들은 내처 계속 잠을 자지 못하고 일단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선내에 시설된 바로 갔다.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싶었다. 군이시, 당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사람들이 대략 몇 명쯤 되는지 알고나 있어요? 아 참, 그런 걸 내가 알턱이 몇십만 명쯤 되겠죠. 약 70만 명이 돼요. 당시 제1조선인들이 종전 직전에 이들 포함 200만 명이 넘었어요. 해방 후 약 140만 명이 귀국선을 탔죠. 지금 제1조선인이
청년 민단 합쳐서 약 60만 명이 되는 것 같아요. 해리, 뭔가 기분이 언짢은 것 같네요. 우리도 춤을 춥시다. 마침 블루스가 흘러나오네요. 그래요. 두 사람은 가볍게 블루스 스텝을 밟았다. 고니 씨는 춤을 추어서가 아니라 온종일 너무나 해리에게 밀착하여 행동했다. 20살 청년들도 아닌데 해리는 그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었다. 내가 무슨 이빨 청춘이라고 이런 젊은이들이나 취하는 사랑의 자세를 구사해야 하나 하는 기분이었다. 민족과 개인의 조상 대대로 이어지는 DNA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고니 씨의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는 왠지 점잖지 못하다. 그는 좀 더 본능적인 것 같다. 하룻밤을 자고 유람선은 오사카 향을 떠나서 정오쯤에 도쿄 향에 닿았다. 통관 절차를 밟아 광장으로 나오니 관광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도쿄항의 규모가 워낙 커서 어디가 어딘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도쿄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도시다. 서북쪽으로는 2000m가 넘는 산들이 버티고 있고 그 산지가 서서히 동남쪽의 동경만을 향해 낮아지다가 결국 바닷가에 조금 높고 드넓은 평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이 평지가 바다의 면에 있지만 수면이 대양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넓은 동경만이라는 거대한 호수바다의 면에 있다. 이 만을 벗어나야 그야말로 대양이 되는 것이다. 이 호수바다에서는 두 개의 큰 강이 이 도시의 대지 속으로 흘러드는데 북쪽의 강이 아라카와 강이고 남쪽의 강이 스미다 강이다. 이 스미다 강이 천황이 산다는 치유다구의 교우코에 연결된다. 이 스미다 강의 입구 왼쪽 언덕에 도쿄의 상징물인 333m의 도쿄타워가 세워져 있다. 유람선에서는 역시 이틀간의 자유시간을 주었다. 숙소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적당한 숙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지원자에 한해 배로 들어와 자기의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비용면에서 훨씬 불리하였지만 자유롭게 도쿄를 관광할 수 있어서 다들 환영하였다. 사람은 무조건 왜 자유를 좋아할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역시 구속되지 않고 푸른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암수 교배하고 살아가는 동물적인 본능을 속박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자유. 그 속에는 인간 본연의 동물적인 삶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서여 있는 것 같다. 이런 동물스러운 존재로서 인간의 원형으로서의 자유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인간만의 기능인 생각을 아무런 구속 없이 구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1300만이 사는 동경을 이틀 만에 다 돌아볼 수는 없고 가볼 만한 것을 정해놓고 관람하는 타깃 관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길바닥 구경이나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요? 어디가 가볼 만한 곳이에요? 천왕궁, 메이지신궁, 우에노공원, 히비야공원, 도쿄타워, 긴자,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신주쿠 한인촌,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대학 등등입니다. 어디까지나 해리씨 관점에서 뽑아본 것입니다. 도쿄를 대략이나마 전물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은 필요합니다. 어쩌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리도 정확하게 꼽아냈어요. 해리씨를 위해 살고 죽겠습니다. 도쿄라는 도시에 800만, 도쿄도라는 조금 확산된 도시에는 1300만 명, 도쿄 대도시권으로는 3200만 명, 간토 대도시권으로는 3500만 명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아마 인구가 한 도시를 중심으로 가장 집중된 도시가 도쿄일 겁니다. 중국 상하이하고 경쟁한다고들 하대요. 도쿄 관광의 핵심은 야마노텐센 지하철입니다. 서울로 치면 2호선인 셈이시지요. 거의 모든 명소들이 이 지하철변에 있거나 이 지하철의 지선에 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은 JR 패스로 다닐 수 있는 야마노텐센이 있고 여기서 갈라지는 지선들은 대부분 사철들인데 요금을 따로 더 받습니다. 1일 혹은 3일 전용권이 있어서 한 장을 사면 하루 혹은 사흘간 어떤 지하철도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차표도 있습니다. JR 패스를 살 것인가 1일권을 살 것인가는 그때그때 형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전철 기본 요금은 130엔이지만 역을 지날 때마다 요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전체 지하철 요금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닙니다. 도쿄의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이 710엔이니까 서울이 약 2배가 됩니다. 지하철 요금과 택시 요금이 서울의 약 2배가 된다는 사실을 머리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고니 씨는 진주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사실 국적은 한국이지만 성씨의 고향은 홋카이도입니다. 고니 씨 성씨의 우리파는 홋카이도에서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조상들께서 가토에게 참살 당하실 때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당시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던 홋카이도로 도망을 친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서 카페리를 타고 후쿠오카나 시모노세키로 와서 홋카이도로 갈 때 저는 꼭 도쿄를 들려서 가곤 했습니다. 그때 도쿄를 샅샅이 보고 여행을 했지요. 도쿄도는 전 일본 생산량의 30%를 점하는 무서운 생산의 도시이고 또 그만큼의 소비의 도시입니다. 도쿄는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 교육, 산업, 관광의 중심 도시입니다. 한국은 서울에 집중되는 이런 도시 집중화를 막는다고 세종시를 만드는 등으로 지방으로 많이들 그 기능을 갈라주었지만 일본인들은 오직 도쿄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도쿄의 천황이 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홋카이도라 북해도를 말하는군요. 그렇지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입니다. 춥고 눈이 많이 내려서 탈이지만 북해도에 아주 좋은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북해도 대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명문사립의 양대 산맥인 게이오 대학과 와세다를 제외하면 국립대학으로는 도쿄대학과 오사카대학, 교토대학 다음쯤 갈 겁니다. 고향 자랑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제대로 보려면 나는 도쿄나 교토, 오사카보다도 홋카이도를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 기회에. 며칠간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더 해보고요. 가신다면 내가 혜리 씨를 업고 가겠습니다. 시끄러워요. 일본 남자들 왜 이래 좀스러워요? 좀 대담하질 않고서 꼭 데리고 가고 싶다면 끌고 가세요. 그걸 못해요? 자기를 따라온 여잔데. 그래도 여자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히 혜리 씨는. 그래서 나에게는 여왕이지요. 시끄러워요. 무슨 그런 낯 간지러운 소리만 하세요. 안 그러면 누가 쪽발이 외놈이라고 하지 않을까 봐서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나의 진정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구경이나 해요. 드넓은 동경만의 어느 지역에서 유람선으로부터 상륙하였다. 부두가 너무나 넓어 시야를 짐작할 수 없었다. 가이드가 끄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서쪽 저 멀리에 서 있는 도쿄타워가 눈길을 끌었다. 도쿄의 저한 시가지가 내려다 보인다는 거대한 첨탑의 모습만이 인상적이었다. 도쿄타워는 67층이라고 한다. 유람선의 직원은 더 이상 유람객들을 가이드하지 않고 이틀 후 정오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다는 말을 했다. 여행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해리는 흩어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니 씨가 직원과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얼핏 그가 유람선 여행을 중지하고 홋카이도로 갈 경우에 유람선의 나머지 여정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았다. 도쿄타워에 올라가 보니 도쿄의 전무가 한눈에 보였다. 천황이 산다는 숲속의 황거도 멀리 보였다. 단일 도시로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는 도쿄도는 그 면적이 그리 넓어 보이지는 않았다. 도쿄타워에서 멀지 않은 치요다구의 코교를 구경하였다. 워낙 넓어서 전무를 한눈으로 짐작할 수는 없었다. 일제 치하 이붕창 의사가 외출하는 천황을 향해 사제의 폭탄을 던졌다는 황거의 다리가 시야에 잡혔다. 만약 이 거사가 성공했더라면 어떤 난간에도 꺾이지 않는 조선인들의 기백을 전 세계에 알렸을 것이다. 황거는 드넓은 인공호수로 둘러쳐져 있어서 접근도 안 되었다. 먼 눈으로 그냥 둘러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한 바퀴 돌아보는데도 3시간가량이 들었다.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아키하바라, 우에노 등등 중요 관광지가 전부 서울의 2호선에 해당하는 야마노텐센변에 있어서 역시 대도시의 이동은 전철이 가장 좋다는 말을 실감했다. 구니시의 조언으로 아사쿠사에 내렸는데 무슨 특별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가장 일본적이라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관광객을 태운 인력거가 골목을 누볐는데 서양식으로 개발되기 전에 순 일본식 주거들이 많이 남아있는 골목을 돌았다. 도쿄 사람들의 특징의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서 밥을 먹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서서 차와 커피를 마신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인 듯 했다.
무엇이든지 느긋하지 않은 듯 했다. 천왕궁이 있는 치요다구나, 도쿄타워가 있는 항구나, 도쿄역과 긴자와 태평양 전쟁 희생자 246만 명의 이름이 합산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 주오구는 사실상 상주하는 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적은 일종의 인구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그래서 서쪽으로 뻗은 것이 신주쿠이고 동으로 뻗은 것이 고토구이다. 숙소를 신주쿠구의 오쿠보에 정했다. 이 지역에서 잇부리가 소위 말하는 한국인 촌이다. 여기서는 일본말을 하지 못해도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다. 값싸고 음식 좋다고 소문난 경포대 호텔로 숙소를 정했다. 2,500엔에 욕실이 딸린 독방이 주어졌다. 서울보다 더 싼 편이다. 숙소에서 북동쪽으로 멀지 않은 와세다 대학을 택시로 돌아보고 오늘의 관광을 마쳤다. 와세다 대학은 케이오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의 2대 명문 사립대학이다.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와 고려대 격이다. 와세다 대학을 굳이 구경하는 이유는 이 대학에서 삼성의 이병철과 이건희가 공부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아베 수상은 일본이 한국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와세다 대학 경내를 돌아보고 오쿠보의 숙소로 돌아왔다. 온종일 쉬지 않고 걸었던 탓으로 몸이 초가될 정도로 피곤했다. 샤워를 하고 그대로 쓰러져 잤다. 그런 어려운 사정 속에서도 고니 씨는 가만히 자지를 못했다. 정말 못 말리는 사내였다. 그게 그가 젊고 건강한 사내인 탓인지 아니면 섬나라 일본 성씨의 사내인 탓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해리였다. 5천만 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제2차 대전의 원흉들을 살인자로 매도하기 전에 동족으로 제사 지내는 묘한 습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섬나라 사람들이 남다른 친족 숭배 사상이랄까? 새벽에 고니 씨는 가까이 있는 메이지 신궁에 참배하러 간다면서 서둘렀다. 6시에 개장한다는 것이었다. 고니 씨, 당신 한 가지는 알고 둘은 모르네요. 그들은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는 외국 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 침략을 하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뭐 잘났다고 신사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절하게 만듭니까?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해도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리고 하나의 성씨가 한 나라에 있으란 법은 없어요. 하나의 성씨가 여러 나라에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 성씨끼리 모이자 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에요. 자기들의 선민의식 같은 것에 작용이에요. 일본이란 나라 뭐 그리 대단한 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리 대단한 나라가 아니고 민족이 아니에요. 못 사는 나라, 위계의 나라로 천대받던 중국이 빅2로 힘차게 뻗어가고 있고 언제까지나 못 사는 나라의 대명사 같던 인도를 좀 보세요. 뭐잖아 중국을 앞지른다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란 나라도 대단한 잠재력의 나라입니다. 타이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대한민국 비록 코쟁이들 사상 다툼으로 분단은 되었지만 일당백으로 극일 정신을 가진 민족입니다. 올림픽에서 1억 2천의 인구를 가지고도 5천만의 대한민국을 메달 숫자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최근 몇십 년 동안 뭐 잘났다고 야단들이에요. 듣고 보니 바른말 같네요. 하지만 기왕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 세대까지는 옛 풍습을 따라서 살아야겠지요. 그것은 그것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교만스러움을 지을 때에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외족들의 교만스러움 어디 견줄 데가 없어요.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그 잘나가는 삼성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꿀찌래요. 미국을 무조건 좋아해서 애플이 40%, 소니가 18%, 샤프가 12%, 후지스가 9%래요. 우리가 죽으면 죽었지 한국 것을 쓰겠냐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24%이고 애플이 14%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영 힘을 쓰지 못해요. 삼성 것은 몇 %인데요? 일본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5.6%이고 LG가 1.7%래요. 전 세계적인 점유율에서는 삼성, 애플, LG로 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최신 갤럭시 S6에서는 삼성의 로고를 떼어버리고 일본 시장에 출시했대요. 삼성 제품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가도 삼성 로고를 보고서는 환불하러 온대요.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래도 삼성 핸드폰이 뭐라더라? 15%로 후지수 21%, 애플 18%로 3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영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나라지만 동성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 사이에 무슨 연대의식이 있나요? 여행 와서까지 그런 소리 하실 필요 있겠어요. 우리는 여행을 즐겁게 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요. 여기 한인촌이나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으면 해요. 그들은 일정을 앞당겨 홋카이도 행을 결단했다. 그들은 선박회사로부터 나머지 부분을 포기한 대가로 상당한 경비를 환불받았다. 아침을 먹고 경포대 호텔을 떠났다. 도쿄역으로 가서 JR 동일본선의 종점 신 아오모리까지 차표를 끊었다. 기차비가 14만원 정도였다. 근 3시간 반이 걸렸다. 신칸센 철도는 2차 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의 재기를 알리는 상징물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도쿄 오사카 간 신칸센이 개통되면서 50년가량 운영되었다. 그 사이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으며 따라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시나오모리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금 삿포로행 북해도 신칸센으로 갈아탔다. 제한 시간이 안 걸려 삿포로역에 닿았다. 어둡기 전에 목적지인 아칸 온천 지역에 도착해야 한다면서 기차를 갈아탔다. 기찻길 옆에는 전통적인 일본 농촌 가옥들이 끝없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가 하면 보기에도 신기한 갈대 움막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있기도 했다. 아니, 문명한 사회에 저런 원시인들의 움막집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저기에 사람이 사나요? 그럼요. 홋카이도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 사람들 정부의 막대한 생활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요. 아이누족이라고 홋카이도의 원주민들입니다. 시베리아에서 흘러왔다고들 하지요. 인디언들인가요? 인디언들하고는 또 달라요. 둘 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했지만 아이누족은 일본 열도로 내려왔고 인디언들은 베링해를 넘어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족속이지요. 우리가 가고 있는 아칸 지역에도 아이누족 마을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이들과 인디언들은 닮은 데가 많아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이 크고 눈, 코, 입의 윤곽이 뚜렷하고 털이 많습니다. 도대체 일본 사람들의 원조장은 누굽니까? 흔히들 세 부류로 보지요. 방금 말한 아이누족,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에서 건너온 몽고 계통의 족속들, 그리고 남양에서 건너온 폴리네시아족들, 이들 세 부류가 일본족을 이루고 있다고들 합니다. 정부 출연금을 받기 위해지만 저렇게 아이누족의 전통가옥인 갈대집 움막에 살지 사실 실제의 삶은 현대인들의 아파트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활도 완전히 아이누족 전통 삶을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란 것이 어디 그리 쉽게 나오나요? 하물며 전기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아칸 온천 지역에 도착했다. 이 지역은 일본 홋카이도 지방의 4개뿐인 국립공원의 하나이다. 험악한 산악지대에 있다다가 산림이 울창하고 온천물이 풍부하여 천혜의 휴양지대이다. 철도에서 내려 택시로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서야 군이시가 가려고 하는 마을에 닿았다. 그러나 사실 이 마을이 원 목적지는 아니었다. 이들 동네는 무슨 보조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었다. 원 목적지는 이 마을의 바로 옆에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는 거대한 쿠사로 호수의 저편에 있었다. 그 마을에 가려면 이 마을에서 배를 얻어 타는 도리밖에 없었다. 동네 사람 몇이 마중을 나왔다. 군이시의 전화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야트막한 뒷선으로 올라가 무슨 깜빡이등 같은 것을 조작하여 빨간 광선을 지금 막 해가 진 하늘을 향해 뿜어냈다. 저게 뭐예요? 현대화한 봉수대입니다. 호수 너머 마을로 배를 보내라는 현대판 봉화입니다. 옛날 가토의 추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봉화불을 피어올려 위험을 강 건너 마을로 전하여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는 사실을 흉내내는 것이죠. 과연 약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강 저 멀리에서 모터보트 소리가 까마득히 들려왔다. 배가 오는 모양이었다. 그 모터 소리는 순식간에 커지더니 멋진 모터보트 한 대가 호수변에 닿았다. 그들은 이쪽 마을의 사람들로부터 군이시 해리 동거 부부를 인도받아 다시 출발했다.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한 거대한 호수의 수면 위에는 멀리서 전해져 오는 불빛의 반사광들이 은은히 비쳤다. 해리는 자신의 뇌를 울리는 모터보트의 엔진음이
자신을 400여 년 전 임진왜란 속으로 몰고 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으로 만나는 시간여행이었다. 해리는 고니시가 싫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무슨 필연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다. 역사 속에 뜬 고니시라는 이름에 먼지 같은 부유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다. 둘은 아주 아늑한 일본식 주택으로 인도되었다. 눈이 덕지덕지 얹힌 지붕을 하고 있는 일본식 목조 주택이었다. 단 하루 만에 일본 대도시의 그 빌딩 숲에서 이런 한적하고 공벽한 산골 마을로 옮겨온 것이다. 거대한 자연이 내누르는 정적 위에는 어떤 음향도 들리지 않았다. 천지사방이 너무나 조용하였다. 조용하다 못해 괴괴했다. 남자들도 찾아온 방문객을 환영한다는 뜻으로인지 언젠가 영화에서나 봤음직한 나가기에 단이 짧은 하오리를 걸치고 조선 선비의 핫바지 같은 하카마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로서는 예를 차리기 위해 최고의 옷티장을 한 것이다. 사실 이런 옷들은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거의 그 착용자를 찾아볼 수 없다. 5천년 역사 속에서 일본족과 조선족이 서로 잡아먹기 위해 싸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대체적으로 그들은 평화롭게 살았다. 왜 그러하여 굶주린 그들의 패거리가 조선 땅의 바닷가 주민들을 노력질한 것이나 칼로 사람 목 따는데 이굴이 난 사무라이들이 일으킨 임진왜란과 20세기 초기 대도한 정한론자들에 의한 조선 병합을 제외하면 두 나라는 그런대로 사이좋게 살았다. 태종 때부터 시작한 조선 통신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300명에서 500명으로 구성된 조선 통신사에 대한 예우가 너무나 극진하여 조선 통신사가 다녀가면 막부 정권의 재정이 흔들릴 지경이었다. 한 50여 가구가 두 개 마을에 모여 사는 꽤 큰 고니시 집성촌이었다. 그 마을은 그야말로 역사 속에 묻힌 잊힌 마을이었다. 그런 특성 탓이었을까? 조선에서 온 고니시는 특별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지금껏 임진왜란의 선봉장 고니시 장군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한양을 먼저 점령한 일본인 장군은 고니시였고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지 않은 장군도 고니시라고 말했다. 고니시 장군은 조금이라도 조선인들의 살상을 줄이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으며 언제나 오성 이항복, 한음 이덕형과의 화해의 길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조선의 장군과 조정 신하들보다 그들은 동료 정복자였던 가토에 대해 몇십 배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죽일 놈은 조선왕이 아니라 가토라는 것이었다. 악한 지역은 쿠사로오스 탓으로 절경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멀지 않은 동쪽으로 오호츠쿠해가 펼쳐져 있어서 언제나 안개가 끼어있고 인근에는 지금도 연기를 뿜고 있는 화산이 있어서 신비스럽기도 하고 절경으로 반짝이기도 하는 곳이다. 그들이 투숙한 집은 고니시 가문의 일종의 회관이었고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오는 고니시 성시의 사람들이 묵는 시설이었다. 숙박비는 무료였다. 이튿날 고니시와 해리는 호수변의 일본식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의 비자가 3개월간 체류 허가되고 있다. 벌써 일본에 온 지 보름이 흘렀다. 앞으로 2달 반 이상은 더 머무를 수 있었다. 해리는 남은 2달 반 중에서 2달을 여기 홋카이도 아칸 국립공원 지역에서 보내고 싶었다. 그야말로 남의 눈을 피해서 절대의 고독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그렇게 2달을 살고 난 후 해리는 고니시에게 이런 제의를 했다. 내가 보기로 당신 요사의 얼굴이 형편없어요. 사랑도 좋지만 너무 덤비지 마세요. 나를 죽어라 사랑하는 것은 감사하지만 해리가 나의 원형인 이곳 아칸 지역에 와주어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내 마음의 고향은 여기 아칸 지역입니다. 고니시는 사람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자기 성씨의 원양에 와서 기분이 너무 좋고 자신이 죽어라 사랑하는 해리를 정말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서 기분이 째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 조금 정상을 벗어나는 법이 있기는 하다. 기분이 좋아진다기보다 자아 통제에 조금 나사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해리, 나 저기 연기 뿜어내는 화산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혹시 화산이 폭발이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연기만 뿜어내고 있는 지가 300년은 넘었다고 하는데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당국이 여기에 사람을 살게 내버려 뒀겠어요?
거기 올라가 봐야 뭐가 있겠어요? 그냥 뜨거운 구멍만 여기저기 뚫려 있을 뿐일 텐데. 아니요. 내가 최근에 계속 꿈을 꾸었는데 내가 거기 갔다 오면 해리가 내 아기를 가지게 된대요. 거길 꼭 갔다 와야겠어요. 아기를? 해리는 망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해리는 출산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때 출산한 아기들을 어디에다 버렸는지 잘 기억도 안 났다. 아기를 버릴 때 그녀의 기분은 오직 하나, 누구에게든지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는 육신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간관계에 속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기는 무언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은 강한 자기 암시를 받고 있었다. 그 암시를 찾기 위해 자기는 멈출 수 없으며 사랑의 포로가 될 수 없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화구 앞에 가서 연기를 마시면서 춤을 추면 아기를, 그것도 남자 아기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틀림이 없대요. 어느 날 새벽 그는 드디어 연기를 뿜고 있는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아이누 족장이 일러준 대로 아침밥까지도 굶었다. 정신이 맑아야 산의 전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동행자도 없었다. 동행자가 있으면 부정탄다하여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었다. 그가 떠나는 새벽에 마을 의장과 아이누 족장이 배웅을 해주었다. 행장을 떠나면서 고니 씨는 두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해리를 업고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분명히 산신의 전기를 받고 오겠다며 해리에게 큰절을 하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만 사흘이 지나도 고니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 하루 만에 귀환하곤 했었다. 늦어도 이틀이면 충분히 돌아오곤 했다. 44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기를 뿜고 있는 산은 결코 고산이라고 할 수 없는 900여 미터의 높이였고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그 산형이 호수에 비추어서 신비감을 드러내곤 했다. 이장의 주선으로 고니시 마을 의사와 함께 청년들이 수색대를 편성하여 출발하였다. 이들 수색대가 돌아왔을 때 고니시는 그들과 함께 걸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이동 배도에 누워서 내려왔다. 배들을 메고 내려오는 청년들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촌장이 이동 배도를 덮고 있는 천을 제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결코 아닌 고니시가 누워 있었다. 다들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죽은 것이었다. 질식사였습니다. 산에서 연기가 고정적으로 일정량이 뿜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드물게 아주 많은 연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주위 300m까지 연기가 퍼져 숨을 쉴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질식사였습니다. 따라갔던 의사가 의무적으로 말했다.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었다. 해리도 놀랄 뿐 울지 않았다. 고니시 마을 사람들은 죽은 고니시를 화장해서 그의 뼈를 골분함에 넣어주었다. 그들은 고니시의 사망증명서를 떼어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골분함을 돌려주었다. 해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생각하기로 고니시가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에 있겠지만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골분함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망증명서를 떼어주었으니 내가 귀국해서 사망신고를 하겠습니다. 골분을 여기 고니시 마을 앞 호수에 뿌리는 것이 그의 영혼을 달래는 가장 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이튿날 마을 이장과 아이누 족장 그리고 의사와 고인의 시신을 옮겨온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고니시의 골분을 쿠사로 호수에 뿌렸다. 짙푸른 호수의 수면에는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대한 화산의 산형이 드리워져 신비스럽게 짝이 없었다. 이튿날 해리는 삿포로 치도세 공항에서 부산 김해행 갈기를 타고 귀국하였다.